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순간은 폭언이나 배신보다 더 조용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바로 자신의 책임을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 다시 말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유형이다. 겉으론 온화해 보이지만 관계는 이들에게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불씨가 되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른다.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공격하며 스스로를 방어한다. 문제는 이런 인간이 가까운 관계에 들어오면 상대의 자존감이 서서히 붕괴된다는 점이다. 매번 설명해야 하고 매번 사과해야 하며 결국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착각에 빠진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약함을 보려 하지 않을 때 타인을 악으로 규정해 스스로를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 불렀다. 약함을 극복하는 대신 타인을 끌어내려야만 마음이 유지되는 인간형. 바로 이것이 손절 1순위다. 이들에게서 도덕적 명분은 언제나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 일상에서도 이들은 쉽게 드러난다. 작은 문제에도 내가 그렇게 해서 일이 꼬인 거야 라고 단정하며 상황을 분석할 능력보다 비난할 대상을 찾는데 더 빠르다.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피해자이고 상대는 가해자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감정의 쓰레기통만 찾고 있다. 이 유형을 계속 곁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 상대는 그들의 세계관을 떠안게 된다. 이유 없는 죄책감, 허무한 책임감,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공허함이 쌓이며 마음은 점점 타락한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을 나누는 구조여야 하는데 이들에겐 그런 사고 자체가 없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미련을 두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문제를 고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꿀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변화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누군가의 영원한 화살바지가 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탓해야만 마음이 유지되는 사람. 그들은 결국 주변을 소모시킨다. 이 유형은 절대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경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시간을 당연하게 소비하는 사람. 관계에서 파괴가 시작되는 가장 흔한 지점은 거창한 배신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침범이다. 특히 타인의 시간을 아무런 비용 없이 가져가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협력이 아니라 양보를 강요하며 타인이 들인 노력을 애초부터 당연한 일로 취급한다. 이들은 대체로 호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은 자신이 가진 욕구의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타인의 배려를 기회로 바라보고 그 기회가 반복되면 곧 권리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형성된 심리는 한 번 굳어지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일상적 사례는 명확하다. 자신의 일정만 우선하며 다른 사람의 스케줄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맡겨놓고선 고마움조차 표현하지 않는다. 약속 시간에 반복적으로 늦으면서도 설명은 늘 어쩔 수 없었다로 끝난다.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된 기제가 있다. 타인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못하는 시각이다. 에피쿠로스는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때 인간의 평온이 유지된다고 했다. 타인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그 자체로 소모의 원인이다. 단순한 짜증을 넘어
장기간 관계를 유지할수록 정서적 피로와 실망이 누적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대가 지쳐서 떠날 때까지 그들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유형을 곁에 두면 삶의 리듬이 어긋난다. 예측 불가능한 요구에 대응하느라 에너지가 분산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든다. 어느 순간 왜 나는 늘 급한 사람의 삶에 끌려다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 질문이 떠올랐다면 이미 관계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다. 단호한 단절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도 이해하지 못한다. 요구가 습관화된 사람은 타인의 시간과 감정이 고갈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호의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좋지만 호의를 착취하는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사람은 나의 시간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그 시간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는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감정을 무기로 삼는 사람, 그리고 죄책감을 조종하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파괴는 감정 조종에서 시작된다. 직접적인 폭력도 아니고 명확한 비난도 아니다. 대신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런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강한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흔들린다고 말했다. 감정 조종자는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그들은 말한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불행해졌다. 문장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날카롭다. 책임은 감추고 죄책감만 상대에게 떠넘긴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처음에는 사소한 미안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건가라는 기본적 자아감까지 흔들린다. 감정 조종의 목적은 단순하다. 상대에게 미안함을 학습시키고 그 미안함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 이때 관계는 이미 건강성을 잃었다. 일상 속 사례는 더 분명하다. 연락이 조금 늦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과장한다.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인데 넌 항상 필요할 때 없더라고 단정한다. 상대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은 언제나 우선순위로 둔다. 이들은 사실 여부보다 감정의 무게로 관계를 움직인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정서적 의존과 통제의 결합이라 설명한다.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를 통제해야 안심한다. 이 모순이 정서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은밀하게 진행되어 당하는 사람조차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상함을 감지한다는 점이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감정 요구에 과도하게 휘둘리면 결국 자기 삶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감정 조종자는 타인의 삶을 잠식하며 확장하려 한다. 그들의 감정이 중심이 되고 상대의 감정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유형을 손절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감정은 소통의 도구여야 하지 통제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언제든 약한 지점을 파고들며 관계를 지배하려 한다. 이 구조 안에서는 어떤 노력도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이 관계에서 감정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죄책감으로 묶어두는가. 후자라면 이미 경고 신호는 충분하다. 타인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은근한 폄하로 균열을 만드는 사람. 관계는 기쁨을 나눌 때 더 단단해진다고 믿기 쉽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타인의 기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질투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서 조용히 관계를 부식시킨다. 축하하는 척 다가오지만 말 끝에는 반드시 폄하가 섞여 있다. 니체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능으로 원한을 지적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타인의 성취를 볼 때 생겨나는 뒤틀린 감정이다. 원한이 깊을수록 그들은 상대의 성장을 축하하기보다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한다. 칭찬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성취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드러내놓고 공격하지 않는다. 은근함이 무기다.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하면 그런데 너 정말 버틸 수 있겠어라고 묻는다. 작은 성공을 이야기하면 근데 요즘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관심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은밀한 경쟁성이라고 부른다. 경쟁을 드러내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면서도 상대가 자신보다 앞서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모순적 심리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성취의 순간에도 마음이 불안해진다. 좋아해도 될까, 말해도 될까라는 의심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든다. 기쁨 앞에서조차 마음을 조이며 살아야 하는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우정이 평온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상대의 행복을 기뻐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긴장을 낳는다. 상대의 시선에 갇히면 스스로의 기준이 흐려지고 결국 성취의 의미도 희미해진다. 타인의 감정에 맞추다 보면 자기 인생의 속도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을 손절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타인의 행복을 축소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순간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자존감을 침식시키는 힘이 된다. 기쁨 앞에서 위축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방향을 잃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기쁜 순간을 숨기게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성장을 함께할 수 없다. 타인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 인간관계의 붕괴는 대체로 큰 사건보다 경계를 반복적으로 침식하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처음엔 사소한 요구로 접근한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말로 상대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한 번 통과되면 그 범위는 곧 영역이 된다. 경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확장해야 할 여지가 된다. 철학자 스토아 학파는 타인의 행동보다 자기 영역을 지키는 능력이 인간의 평온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이 평온을 정면으로 공격한다. 약속을 가볍게 취소하고 사적인 정보를 요구하며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을 언제든 강요한다. 상대의 삶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필요하다는 감정뿐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단순한 무례함보다 패턴의 지속성에 있다. 한 번 허용한 경계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는 더 깊이 들어온다. 그리고 거절하면 불쾌함을 드러낸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생활 리듬을 존중할 의지도 없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관계의 균형도 함께 무너진다. 일상의 예는 명확하다. 늦은 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한다. 사적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한다.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행동한다. 이 모든 행동의 핵심에는 상대의 경계는 나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일방적 사고가 있다. 왜 손절 1순위인가? 경계를 침식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필요를 우선순위 1위로 고정시키고 타인의 삶을 그 주변에 배치하려 한다. 그 결과 상대는 점점 지쳐가고 자율성과 평온을 잃는다. 경계를 빼앗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내 생활 리듬을 지킬 수 있는가? 만약 그 질문에 망설임이 있다면 이미 신호는 충분하다. 말과 행동이 달라 신뢰를 파괴하는 사람. 관계의 기반은 결국 예측 가능성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은 안정된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약속 하나로도 상대를 흔들어 놓는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가 어렵고 반복되면 관계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안정시키는 핵심을 행동의 일관성에서 찾았다. 하지만 말뿐인 사람은 필요할 때만 도덕적이고 상황이 불리하면 즉시 태도를 바꾼다. 그들의 기준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책임은 언제나 외부에 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 말에 도달하지 않는다. 일상적 패턴은 분명하다. 다음엔 꼭 할게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중요한 약속을 쉽게 어기고도 변명만 늘어난다. 상대가 실망해도 문제를 이해하기보다 상황을 흐린다. 이 반복 속에서 상대는 점점 신뢰를 잃고 결국 감정의 거리도 벌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불협화로 설명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합리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 모순을 정확히 감지한다. 행동의 흔적이 결국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왜 손절 1순위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관계는 늘 긴장을 요구한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믿었다가 흔들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감정은 쉽게 소모된다. 결국 상대는 관계의 무게를 혼자 떠안게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사람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말 자체가 목적이 되는가? 이 질문에 선명하게 답할 수 없다면 이미 경고 신호는 충분하다. 상대의 한계를 이용하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은 상대의 약점을 알고도 그것을 이익의 지렛대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다. 직접 공격하지 않지만 상대의 심리적 취약 지점을 조용히 건드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관계를 의지의 충돌로 보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한계를 관찰하고 그 약점을 통해 균형을 깨뜨린다. 죄책감이 많은 사람에게는 미안함을 자극하고 거절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부탁을 반복해 부담을 늘린다. 이 모든 과정은 교묘하고 계산적이다. 일상의 패턴도 간단하다. 상대가 힘든 상황일 때 더 많은 부탁을 한다. 거절하면 실망한 척하며 압박한다. 너밖에 없어서 그래 같은 말로 책임을 떠넘긴다.
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척하지만 실제 목적은 상대의 무력감을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는 자신의 약점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가고 본인은 의무감과 피로감 속에서 소진된다. 손절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상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까지 요구를 서서히 늘린다. 이 구조 안에서 건강한 상호성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관계에서 나는 약점이 보완되는가 아니면 이용되는가? 후자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충분한 이유다. 논쟁이 아닌 우위를 원하고 대화를 힘으로 끌고 가는 사람.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대화의 목적을 설득이 아니라 지배로 설정한다. 의견이 다르면 논리를 세우기보다 목소리를 키우고 상대의 말을 끊고 끝내 자신의 판단이 정답임을 확인받으려 한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힘의 의지가 왜곡된 형태라고 봤다. 성장으로 향해야 할 힘이 타인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권력 경쟁이 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피로만 남긴다. 말 한마디마다 긴장해야 하고 설명할수록 더 공격을 유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일상 속에서 이들은 이렇게 드러난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린다.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약한 표현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본인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을 극도로 꺼린다. 결과적으로 대화는 항상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휘어져 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적 공격성이라고 부른다. 스스로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상대를 논리적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대화는 상대의 사고를 열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왜 손절 1순위인가? 의견이 충돌할수록 관계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 하지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는 그 가능성이 사라진다. 상대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침묵이 습관이 된다. 침묵 속 관계는 성장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내 사고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침묵시키는가? 침묵이 따른다면 이미 충분한 답이다. 늘 피해자 위치로 도망가며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는 사람. 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유형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피해자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기보다 억울함을 앞세우고 책임을 묻는 순간 관계 전체를 감정적으로 뒤집는다. 결국 대화는 해결이 아닌 방어로 끝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사건보다 해석에 의해 고통받는다고 했다. 이 유형은 바로 그 해석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만든다. 실수를 해도 상황이 나를 몰아붙였다고 말한다. 상대가 상처받으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로 끝낸다. 결과는 늘 똑같다. 책임은 흐려지고 상대만 남는다. 일상에서 이 패턴은 명확하다. 지적하면 갑자기 기분이 상했다며 분위기를 전환한다. 사소한 일도 과장해 나는 늘 이렇게 손해본다고 말한다. 문제를 둘러싼 사실보다 자신의 감정만 부각한다. 이 구조 속에서는 어떤 논리도 닿지 않는다. 대화는 결국 감정의 늪으로 빨려 들어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만성적 피해자 사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책임을 지는 순간
자신의 자아상이 흔들릴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상황을 조작해라도 피해자 위치를 확보하려 한다. 문제는 상대가 그들의 감정을 달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관계는 점점 기울어진다. 손절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책임이 사라진 관계는 개선될 수 없고, 개선되지 않는 관계는 결국 소모전이 된다. 피해자 위치에 머무르는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며 주변을 지치게 만든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관계에서 나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수습하는 데만 시간을 쓰는가? 후자라면 이미 충분한 경고다. 항상 비교를 통해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 관계에서 비교는 가장 빠르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상대를 타인과 비교해야만 우위를 느끼는 사람은 가까이 둘수록 자존감을 소모시킨다. 그들에게 관계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서열을 매기는 장치다. 니체는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타인의 시선에 예속된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성취와 실패를 끊임없이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잣대를 가까운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칭찬조차 비교를 전제로 한다. 너도 이제는 그 사람 정도는 되겠네. 말은 칭찬이지만 메시지는 열등감을 강화한다. 일상에서 이 유형은 쉽게 드러난다. 상대의 선택을 타인의 사례로 평가한다. 조언처럼 말하지만 결국 누구는 더 잘한다는 결론으로 끝난다. 성취를 전해도 기쁨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부터 꺼낸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기준으로 재단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이는 외부 비교 의존성이다. 타인의 기준이 중심이 되면 자기 판단은 흐려지고 관계는 서서히 경쟁 구도로 변한다. 함께 있어도 편안함이 사라지고 말할 때마다 무언가 점수를 매겨지는 느낌이 든다. 안정감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왜 손절 1순위인가? 비교가 반복되면 스스로의 기준이 약해지고 결국 자존감이 외부 평가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비교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지 않는다. 성장은 그들에게 위협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더 나다워지는가,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되는 존재가 되는가? 후자라면 이미 관계의 결론은 보인다. 인간관계는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가까이 둘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분별하는 일은 결코 냉혹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태도다. 오늘의 내용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만들었다면 충분하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달라.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길 바란다.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관계를 바꾸는 단서가 될 수 있다.